보좌관 갑질 등 의혹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이 엇갈린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조속하게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회의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 큰 채찍을 감사히 받아들여서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적었는데 일단 이 사퇴를 결심한 배경부터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좀 늦긴 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래도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바뀌지 않는 게 당사자로서나 혹은 여당으로서나 정부로서 가장 큰 부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강선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대가 찬성의 2배 정도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좀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나온 보도들을 보니까 아마 여당 내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표면적인 그런 입장과는 달리 강선우 후보자를 좀 설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내 지도부하고 사전 회동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해서 국정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인사에서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진숙, 강선우 두 장관 후보자 논란에서 국민 눈높이와 다른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이진숙 후보자는 이제 임명 처리를 함으로써 정리가 됐는데 강선우 후보자 임명을 계속 고수하면서 이게 이제 민주당의 좀 우호적인 그런 어떤 시민사회 단체나 혹은 뭐 관련 전문가 또 무엇보다 여성계 다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이걸 고수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결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임명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역시도 업무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나온 사퇴 어떻게 보세요, 이 배경을? 저는 만시지탄이 있지만 해법은 결국은 당사자가 이렇게 사퇴하는 것이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강선우 후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국민적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또 보좌관들의 그 익명의 게시판에서는 이제 뭐 심지어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보다 더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온 거 보면은 그동안 우군이었던 보좌진들 사실은 뭐 민주당의 의원들을 보좌하는 그 내부의 기류가 썩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더 보호를 했다가는 결국은 뭐 그리고 또 강선우 후보가 더 버텼다고는 자기도 어렵고 결국은 당과 이재명 정부의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그 사안을 보면서 아무리 이재명 정부의 초기라고 해도 높은 지지를 갖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 민심이라는 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좀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준숙은 낙마시키면서 강선우는 이게 보호를 하는 이런 그 상황에서 그 민주당의 지도부의 의견을 중히 여겼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의 지도부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당의 지도부는 특히 여당은 국민의 여론 민심을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현역 의원이라는 이유로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결국은 민주당에 부담이 됐고 대통령도 결국 욕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역 의원의 불패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이해가 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출직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또 여기서 낙마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의정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이번 사안을 통해서 정말 엄정한 인사 시스템의 검증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챙겨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자, 이로써 강 후보자는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낙마한 후보자가 됐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말 그대로 현역 불패가 깨진 셈인데 이러한 상황을 좀 어떻게 살펴보셨습니까? 국무위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에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현역 불패라는 말까지 생겨났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는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동료 의식이 있어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혹은 이제 현직 의원들은 계속 그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선거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이다라는 어떤 기준이 작용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민 눈높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가 논란을 빚은 갑질 문제는 요즘에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 누구나 한 번씩 직장이나 일터에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더 논란이 컸지만 이게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강선우 후보자가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동료 의원을 낙마시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동안에 이제 강선우 후보자를 좀 감싸고 마찬가지로 임명권자가 임명을 해놓고 현직 의원인데 그걸 이제 그 임명 처리를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서 지금까지 온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달라진 국민 눈높이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것까지 감싸고 갈 수 없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다고 보고요. 이제 뭐 현역 불패라는 말은 더 이상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번 정부는 국민 눈높이를 굉장히 중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그래서 국민 주권 정부라는 그런 정부의 별칭까지 붙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당내에 그런 어떤 의견까지 무시하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우호적인 여론까지 다 등을 돌리면서 이걸 강행했을 때 이건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고 국회의원 특권 정부다. 이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결과적으로는 좀 견디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사례가 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저는 이번 강선우 후보자의 낙마를 보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저도 뭐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사실 보좌진들이 잘 하거든요. 의원들 웬만하면 비율을 맞추고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국회의원들이 그걸 당연시 여기는 측면이 또 있고 또 사람마다 다른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그 점점 MZ 세대들이 보좌관으로 들어오잖아요. 예전하고 좀 달라진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달라진 사회 분위기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오래 국회의원을 해왔던 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근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의 사례를 통해서 국회에 만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퍼져 있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익명의 그 보좌진 그 게시판에 강선우도 울고 갈 여당 갑질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놀래갖고 오늘 보니까 또 몇몇 여성 의원들이 나도 좀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또 자복하는 그런 뭐 게시물을 쓰고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국회라고 하는 게 말로는 뭐 우리 국민의 대표라고 해서 나와서 활동하지만 정작 가까이 있는 보좌진들에게는 갑질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각 당의 반응도 좀 살펴보면 민주당은 강 후보자에게 따로 연락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니라면서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현역 불패도 깨진 상황이고 과연 그러면 이번 사태가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 중입니다. 예.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당대표 후보자들의 의견이 미묘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갈렸어요. 그래서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민심의 눈높이를 더 중시하는 그래서 오늘 강선우 후보자가 SNS를 통해 사퇴 의견을 밝히기 전에 한 20여 분 전에 이제 박찬대 의원이 결단을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를 먼저 냈거든요.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이 있기까지 시종일관 좀 강선우 후보자를 감싼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게 동지이기 때문에 비를 맞아도 함께 맞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당 내부의 평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도 하나 주목되는
봐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도 현역 의원들의 입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뭐 많이 입각을 했고 1기 내각이 아니라 이 정부 뭐 2기, 3기 내각에서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하나의 기준이 이번에 새로 형성이 된 거죠. 앞서 의원님도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의원들도 좀 돌아봐야 될 대목들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국회에서 보좌진과 의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좌진들을 국회의원이 첫 번째로 만나는 시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함께 일했던 동료의 평가, 동료 평가, 피어 리뷰라 그러죠. 그게 공직사회에서나 민간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지표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 피어 리뷰를 가장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에게는 보좌진들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뭐 함께 일을 하는 동료로서 그리고 직업적인 전문가로서의 이제 존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기준이 좀 질 거라고 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 그런 기준을 확립해 나가는 계기로 이번 어쨌든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역량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같이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데 여하튼 뭐 역량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나 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올라간 것은 시중에서 보기에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이분이 굉장히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너무 잘해왔다 대표에게.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아부불패 이런 얘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의원불패가 아니라 그 아부불패의 신호가 깨졌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의 이번 일로 돌아봐야 될 어떤 것은 뭐냐면 그 지난 총선에서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좀 대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공천에서 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친명횡재, 뭐 비명횡사 그래서 이재명 당시의 대표의 그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거의 공천을 못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총선이 치러졌고 그 후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누구도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충성과 아부 발언으로 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더 찐명이냐, 누가 대통령과 거리가 가깝냐, 이거 가지고 지금 뭐 힘의 우위가 지금 드러나는 이런 뭐 경쟁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계속 가지고 가면 이재명 정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도 그동안 뭐 친윤 경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서 결국은 대통령이 제 갈 길을 가도록 충원하고 고언하고 쓴소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누구한테 부담이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과 좀 유리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자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견을 정말로 원래 국회의원은 다 지역구를 갖고 있잖아요. 그 지역구에서 들리는 여론을 늘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있는 대로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청문회 자격조차 없었던 인물이었다며 또 사퇴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청문회 변화 필요성이 좀 제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다 평가한다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살아온 과정을 다 들여다본다는 게 그게 어려운 문제고 또 아무래도 인사할 때 보면은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바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좀 적었을 거라고 짧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전 교육부 지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논문 같은 건 늘 상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카피킬러에 넣어보면 논문 표절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본도 안 거쳤다는 것이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너무 방심했다. 그러니까 의원이고 그동안 늘 봐왔는데 늘 웃으면서 뭐 의정 활동하고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괜찮은 의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절차적으로 어떤 검증하는 것을 그래도 꼭 절차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좀 성급하게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강준우 국민통합비서관인가 뭐 이래서 엊그저께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수 뭐 진영의 후보 정모 씨가 추천을 했다고 그렇게 했던데 그런 분이 얘기하면 아무나 갖다가 꼽습니까? 그것은 아마 누구 한 사람한테만 물어봤어도 그건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의 인재를 발탁하는 경로가 이게 어떤 공식화되지 않고 제대로 지금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는 사람도 그런 절차적 시스템을 밟아서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인사검증에 또 부실했던 점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브리핑을 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미 이제 낙마한 후보들이 발생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방지되지 않도록 조금 돌아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특히나 이제 인사처럼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차원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 이제 인사를 담당하는 이제 이 인사 검증 담당하는 비서관실이 인사비서관이라든지 인사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담당을 하는데 그 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혹은 너무 이제 집단 사고에 익숙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동질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그 자리에 임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집단 사고의 함정이랄까요? 이런 게 혹시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당도 그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인사 추천 검증에 있어서 가감없이 민심의 그 시중에 민심을 전달하고 또 그 민심을 듣는 귀가 돼서 필요한 얘기, 여당으로서 필요한 그 쓴소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대통령의 입을 대변하면 안 되고요. 그 민심의 입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어쨌든 강선우 후보의 임명과 또 이 낙마 과정에서 그런 점을 저는 민주당도 좀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야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하루 두 차례나 의원총회를 열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혁신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또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혁신안을 둘러싼 당내의 상황을 글쎄요 좀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세요? 오늘 두 차례 의총을 했는데 이제 혁신안 결론 못 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10번 해도 결론 안 납니다. 이거. 처음부터 혁신의 시작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혁신도 시와 때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인적 청산하는 게 제일 쇼킹하고 보여주기 좋지만 누가 누구를 칩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도 뭐 쌍권, 양권 얘기했다가 그냥 물러난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윤희숙 위원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이게 나름대로는 뭐 몇 가지는 안을 성사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것까지 마치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갖고 논의를 차근차근 시작했어야 되는데 전환길 뭐 초청 뭐 토론회에 참석했던 네 사람을 거론하면서 거취를 밝히라 이렇게 폭탄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송원석, 뭐 나경원, 저 장동혁, 윤상현 이런 사람 이름이 거론됐는데 이름이 거론되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거취를 어떻게 밝힙니까? 지금 원내대표는 그만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탈당하라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이 처음부터 이걸 차근차근 혁신의 로드맵을 좀 만든 다음에 또 기준을 만들어 가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불쑥 그냥 수류탄 터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는 누가 차근차근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이 혁신을 해가겠다고는 로드맵을 못 만들고
그냥 불쑥불쑥 자기 정치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송원석 지도부는 사실 힘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저 대선 패배 이후에 그냥 급조한 이런 지도부기 때문에 송원석이라는 사람을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잘.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다 있는데 강력한 리더십도 없지. 그런데 수시로 이렇게 막 총기 난사하지. 이러면 누가 혁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윤희수 혁신안 뭐 내용을 저도 이렇게 뭐 열할 수 있습니다만 네네. 그게 서로 내용도 상충되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의원들의 블랙리스트 이름을 자꾸 거론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부터는 자기 정치 하지 말고 자기 정치라는 뭐예요? 나와서 자기 떠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받아 써지니까 기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다 당한 난장판 되는 건데 경선을 하기로 이제 했잖아요. 전당대회를 하기로 했으면 전당대회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근데 전당대회에 나온 당권 주자들이 이제 뭐 계엄이 어떻고 뭐 탄핵이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 과정에. 그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다, 반대했다, 뭐 이런 거 후보 단일화했다, 반대했다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민들을 믿고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당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의 혁신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내놓고 경쟁해야 돼요. 경쟁한 다음에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을 하고 새로운 당 대표가 나오면 그 당 대표가 혁신을 차근차근 만들어간다. 이런 게 필요하고 좀 제가 말씀 좀 길긴 한데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엄 그다음에 탄핵, 대선 패배까지 백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때 이 당을 어렵게 만든 사람들은 100% 다음 공천에서 탈락시킨 걸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선언을 한다. 이렇게 장기 로드맵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사실은 저 같으면 TK 제가 중진 같으면 저도 불출마 정도 한번 선언하겠는데 이분들이 지금 숨어 있어요. 소나기 피하자고 이런 모습도 좀 보기는 안 좋은데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당대회 중심을 두고 차근차근 혁신해 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정치는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답답함과 좀 안타까움을 토로를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정청래 박창대 후보 간의 2파전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후보가 내란당 해체 또 판사처벌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배경 그리고 앞으로 전당대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명성 경쟁 차원에서 각자가 이제 좀 선명한 그런 의제들을 들고 나와서 당원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선거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입법을 통해서 과연 현실화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아닌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법안을 냈는데 그건 이제 우리 헌법과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헌 없이 불가능한 법안인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 법안이 논의가 돼서 입법까지 이루어질 그런 성격의 의제라기보다는 다분히 선거용이다 이렇게 일단 보이고요. 전당대회 지금 추세는 애초 예상과는 다르게 정청래 의원이 많이 앞서가는 그런 추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체 당원 비중이 전당대회에서 55%고 당원 투표 비중이 그중에 한 20% 정도를 지금 개표를 한 상황인데요. 보면 한 6대3 정도의 구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당원들의 의견 분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 투표에 있어서는 차이가 지금 정도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정청래 의원이 앞서 있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 근데 당원 이외에 이제 대의원도 있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8월 2일 날 지금 모아서 한꺼번에 원샷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알려지기로는 어쨌든 당심에 있어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고, 그다음에 이 명심,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의중에는 박찬대 의원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대통령이 네. 당대회에 개입해서 내가 선호하는 후보는 누구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막판에 명심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표출이 될지, 그게 아주 노골적으로 표출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이제 좀 조직화된 그런 유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들을 통해서 전달될지 이런 것들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정청래 의원이 의정활동을 오래 하고 국회의원 선수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 누적된 인지도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박찬대 의원에 비해서 앞서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위력이 이번 이제 영남권, 충청권 당원 투표에서 발휘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용호 전 국회의원, 박원선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